네, 금요일의 사나이 현장 출동 김기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05년 5월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당시에는 내연녀 살해 사건이란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이 한 회사의 여직원이 당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네. 강제로 차에 태워졌고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왜 다시 조명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범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직장 상사 네. 이모 씨였고요. 지금 또 다시 불거지게 된 이유는 이 피해자의 유족들이 내연 관계라는 말 자체가 수사가 잘못됐다. 경찰이 엉성하게 짜맞춘 수사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성범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되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직장 상사에게 살해당한 여직원, 사건 발생 9년 뒤 왜 아직도 유족들은 억울함을 외치고 있을까? 여기는 관할지도 아니고 범행지도 아닌데 여기서 수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성폭행 사건을 배제하고 치정 사건으로 이렇게 왜곡, 은폐, 조작을 한 거예요. 성폭력과 내연 관계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양측.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경기도 양평 37번 국도 인근 야산에서 20대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귀 주변에 핏자국과 피범벅이 된 머리, 전신을 심하게 폭행당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이 씨였습니다. 그날 2003년 5월 30일 날 10시까지 당직을 하고 이 회사가 대중교통에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깊은 산속이에요. 회사 동료 차를 타고 같이 나오는데 회사부터 미행을 해갖고 쫓아와서 저희 딸을 이제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평소 피해자를 좋아한다며 쫓아다녔다는 이 씨. 하지만 그는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7개월 된 아기 아빠이자 유부남이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사내 연애를 해서 사장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재혼을 해서 또 딸을 낳았고 딸이 7개월이었을 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경찰 수사는 범인과 피해자 관계를 내연 관계라며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내연의 관계 8개월, 9개월, 10개월에서 4가지로 수사 기록이 작성이 된 거 보고 저는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2005년 당시 수사 자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라는 피의자의 진술이 같은 날 다른 보고서엔 8개월 동안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는 말로 뒤바뀝니다. 게다가 불과 이 하루 만에 내용이 번복되면서 9개월, 10개월의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팀은 동일했지만 내용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요, 지금 올라가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아무 증거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내연 관계라고 표현한 수사팀은 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무식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연의 관계였다는 증거가 뭔지 좀 보여달라 이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수사 기록에 내연의 관계를 도배를 해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자인서 써내라 그래갖고 자인서를 제가 받아왔고 범인 측 변호사 또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였다는 증거를 재판 중에 제출하는데요. 손글씨로 쓴 감사하세요란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메모라는데 내연 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재판이 모두 끝난 2007년 이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 사설 감정 등을 통해 필적이 다르다는 걸 밝혀낸 건데요. 이 메모를 쓴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닌 딸을 죽인 살인범 이 씨였습니다. 당시 범인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거를 어머님이 갖다 주면서 이게 거기서 받아서 지갑 속에 넣는 것 같다고. 나중에 본 글씨가 아닌 거예요.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메모가 내연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받은 게 맞냐?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저도 그거는 좀 확인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법정에서 그걸 우리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1심 재판은 내연관계에 의한 치정살인으로 결론이 나면서 최종 2심 판결엔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수사 기록도 내연관계 치정 사건이고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도 치정 사건에 의한 살인 사건이어서 형량이 적게 나온 거예요. 2005년 5월 31일 살인범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범행 차량이 보관돼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7년째 범행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피해자 어머니. 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사건 당시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문짝에도 있고 천장에 혈흔이 튄 거를 발견을 하고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저게 제 딸 피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그 혈흔을 발견했던 연도가 몇 년이었죠? 2007년도 6월 달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서죠. 2005년도에 사건 수사하고 또 재판할 때는 몰랐죠. 이 차에 뭐 혈흔이 네. 있다거나 전혀 모르셨어요? 네. 경찰이 그런 얘기도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수사 기록을 제가 다 꼼꼼히 다 훑어봤어요. 밤을 새면서.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딸아이를 범인이 목졸라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피해자 어머니가 본 차 안의 모습은 단순 질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량 곳곳에 튄 혈흔과 와이퍼의 스위치가 부러진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남의 딸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해서 그 천장에 피가 튈 정도로 때렸으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때린 거예요.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범행 후에 시신을 근처 야산에 유기한 살인범. 이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저기 밭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서 막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범행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 양평이었지만 수사가 진행된 곳은 강원도 원주경찰서였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서 수사를 왜 하신 거예요? 여기는 관할지도 아니고 범행지도 아닌데 여기서 수사를 왜 하신 거예요? 신고를 누가 해요?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자수를 한 곳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경찰의 설명.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걸까? 범죄지라든지 주소, 관할을 가진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수사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어떤 자기의 수사의 단서를 미리 확보한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9년 동안 서울에서 원주를 수도 없이 다녀야 했던 피해자 어머니. 범행 차량 역시 개인 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라는데요. 지금 보관비가 한 거의 2천만 원가량 지금 나왔어요. 저한테 지금 지급 명령을 하셔가지고 지금 재판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그냥 감리당할지도 몰라요. 지금. 왜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범행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걸까? 긴 시간 동안 진실을 알아달라며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사과장이 성폭력 특별법으로 추가해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제 딸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엄마의 도리이고 의무여서. 피해자 어머니의 주장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디건은 벗겨져서 없고 온몸에다 상처가 나 있고 브래지어 끈도 풀려서 다 풀려져 있고 치마도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서 팬티에 흙이 이렇게 짓이겨져서 그러는데 이거를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그러고는 치정 사건으로 그렇게 엉터리 수사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부검에서 몸 안에서 정액은 발견됐나요? 거기는 그게 없다고 나왔어요. 범인은 현재 12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걸까? 5월 30일. 고소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결국은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유죄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특히 이제 유전자 감식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연 관계 쪽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때 피해자 유족들은 이미 한 차례 성폭행 관련 진정서를 냈다가 취하했었다고 하는데요. 제 딸이 성폭력 이건 사건이다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 그러고 계속 진정서를 제가 접수를 했는데 검사가 진정서를 취하를 해달라 서너 번을 저한테 강요를 했어요. 같이 간 여성단체 간사님이 저기 검사가 사연까지 구해주고 그러고 고마우니까 진정서 취하해줘도 되지 않겠냐.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힘들다는 글을 올려놓기도 했던 피해자.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주위에 털어놓고 싶진 않았을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20일 전에 저한테 콘도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엄마랑 둘이 여행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랑 둘이 여행 가자 이렇게 했던 건데 제가 그 기회를 이제 놓친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어머니. 미안한 마음 역시 커져만 간다고 합니다. 얘가 여기에 왜 오냐. 기가 막혀요. 아직도 그냥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좁은데 왜 들어가 있어야 되나. 딸을 보낸 후 슬픔을 이겨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겨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도 못하고 네 명예 회복을 엄마가 꼭 해주고 꼭 할 때까지 기다려라. 얼마나 더 노력해야 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9년간 홀로 싸워온 피해자 유족들.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도 참 답답하고 애통한데 뭔가 경찰서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김기혁 아나운서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